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HS본부 AI 스킬셋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금일 세미나에서 바이브 코딩을 이용한 웹사이트 구축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정희석 선임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다시 한번 자기소개 한번 진행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CSO 부문 DX센터 AI 빅데이터 담당 AX기술팀 정희석 선임연구원이고요. 현재 AI/ML 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컨설팅 및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이제 LLM과 에이전트 관련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트렌드 센싱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내 러닝 크리에이터 활동 및 챗 엑사원 앰베서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브 코딩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LLM의 발전으로 이제 기존 전통적인 코딩 방식에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코딩 작업들이 LLM으로 완전히 대체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AI 어시스티드 코딩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많은 분들은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감이 오시지 않죠? 그래서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브 코딩 하지만 결국 바이브 코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이브 코딩이란 사람이 직접 코딩을 작성하기보다는 LLM에 의존해 코드를 생성하는 새로운 코딩 방식입니다. 이 용어는 테슬라 출신인 AI 리더 앤드레 카파시가 2025년 초에 말한 내용인데요. 그는 이전에 트위터에 이런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를 번역 하이라이팅 한번 해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 내용과는 별개로 제가 한번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사이드바에 패딩을 절반만 줄여줘 이런 식으로 LLM에게 요청을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반영할 때 그냥 accept all 이런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코딩을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코드를 직접 이해하지 않아도 될 수준까지 올라왔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은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LLM과 대화를 하고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의 패러다임의 변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잡한 문법을 외우거나 세세한 구현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자연어로 설명하면 LLM이 코드를 따라서 이를 생성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만약에 직접 버그를 못 잡더라도 그 주변을 우회하도록 하거나 랜덤하게 뭔가를 변경을 요청해서 버그가 사라질 때까지 루프를 돌게 함으로써 고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앤드레 카파시는 이를 바이브에 맡기는 코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우리가 음악의 바이브에 몸을 맡기듯이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코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이런 방식을 경험하고 있을 텐데요. 다음 장표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바이브 코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HTML, CSS 코드부터 하나씩 직접 작성해야겠죠. 하지만 바이브 코딩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그냥 자연어로 요청하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단순하게 한 줄로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배경에 큰 제목이 있고 버튼이 있는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이 단순한 하나의 한 줄의 요청만으로도 LLM이 이런 것들을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고 웹페이지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 다음에 채팅 인터페이스가 나왔으면 좋겠고, 인터페이스는 상단에는 뭐가, 중앙에는 뭐가, 하단에는 뭐가,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인 요청을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서 원하는 화면이 나올 때까지 LLM에게 대화하듯 요청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n번을 수행하게 되면 LLM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이브 코딩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구현하기보다는 LLM에게 원하는 기능을 말로 설명하고 그 결과를 보고 확인하고 수정 요청하면서 점차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완성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제 바이브 코딩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브 코딩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들을 한번 어떻게 정리해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도구들을 써보면서 느낀 점은 이 도구들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 기반 IDE 제공 계열입니다. 이제 회사 보안 정책상 저희는 사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윈드서프나 커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회사 밖에서 개인적으로 써본 결과 이런 도구들은 기존 개발자들이 이미 하고 있는 작업, 예를 들어 코드 확장, 리팩토링, 디버깅 같은 실무 중심의 작업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AI 기반 MVP 생성 특화 도구 계열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러버블과 벌셀의 O0, V0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의 강점은 코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제 동작하는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실제 어떻게 작동할까를 빠르게 확인하고 반복해 볼 때 정말 유용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 각각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할지 이제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제 경험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프로젝트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가 어떤 툴을 사용할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획 시작 단계라면 기획 시작 단계가 언제를 말하냐면 이제 아이디어만 있는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인 코드 베이스가 없는 상황이라면 MVP 생성 특화 도구가 훨씬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빠른 구현을 통한 시각화와 반복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제 개발 및 개선 단계에서는 이미 코드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반 IDE 도구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이제 코드 품질을 유지하면서 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AI 기반 IDE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바이브 코딩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바이브 코딩을 잘하느냐의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입, AI 기반 IDE 도구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윈드서프와 커서입니다. 이 두 도구는 기본적으로 기존 코드를 기반으로 리팩토링을 하거나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에이전트에게 특정 명령을 수행시키는 등 개발자의 실제 작업 흐름에 밀접하게 붙어서 동작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각각 윈드서프와 커서 인터페이스입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VS 코드 환경과 비슷하지만 윈드서프의 내부에는 캐스케이드가, 그 다음에 커서의 내부에는 에이전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명령어 기반의 자동 수정이나 대화형 코드 편집을 도와주게 됩니다. 다만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두 도구 모두 사내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외부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입은 AI 기반 MVP 생성 특화 도구입니다. 이건 정식 명칭이 아니고 제가 붙인 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제 여기서는 러버블과 벌셀 V0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의 특징은 코드를 전혀 몰라도 자연어로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내 교육용 블로그 플랫폼을 만들어줘, 혹은 뭐 회원가입부터 게시판, 댓글까지 포함된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만 요청을 해도 이제 러버블이나 V0는 관련된 UI나 기본적인 백엔드까지 자동으로 제안을 해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도구는 이제 현재 발표일 기준점으로 이제 사내에서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직 내에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기 가장 좋은 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 바이브 코딩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이 발표자는 재미없게 앞에서 이론을 가르치고 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바이브 코딩 계속 얘기했던 이유는 실제로 제가 그 방식을 사용해서 만든 프로젝트가 바로 이 챗 엑사원 프롬프트허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만들게 되었을까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AI를 이제 실무에 막 써보고 싶은데
또는 이제 막 재빠르게 급한 업무 중에 AI를 활용하려고 해도 프롬프트를 고민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빠르게 막 질문하는 식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막 제대로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불편을 겪거나 주변에서 들으면서 이걸 도와주는 툴이 이제 사내에 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결과물이 바로 프롬프트 허브입니다. 그래서 이 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검증된 프롬프트들을 모아놓고 복사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진짜 간단한 로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검색, 태그, 좋아요를 기반으로 원하는 프롬프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클릭 한 번이면 복사해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부터 인터페이스 구성까지 모든 포인트는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40개 이상의 업무 중심 프롬프트가 등록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템플릿화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해당 프롬프트 허브는 러버블을 활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해당 사이트를 공개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1번. 해당 툴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러버블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미니멈 에포트로 맥시멈 아웃풋을 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해당 프로젝트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간단한 아이디어나 툴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제 프로토타입 하나를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버블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최소화하고, 이제 코드도 단 한 줄 쓰지 않고 AI에게 빨리 만들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MVP를 빨리 뚝딱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롬프트 허브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은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내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현재 러버블은 사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별도의 보안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제가 만든 플랫폼의 이제 실제 사용성과 기획 적합성을 빠르게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공유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무료 플랜은 웹사이트가 퍼블릭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 필요한 프로젝트나 아니면 프롬프트는 따로 올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한 디자인 커스터마이징이 중요한 서비스를 기획하실 경우 이제 해당 서비스보다는 다른 옵션 또는 다른 서비스를 고려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 기획이나 실험 단계에서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점은 이제 다시 한번 매우 강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드린 두 질문보다 실은 더 자주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니 프롬프트가 뭐였어요? 팁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즉 LLM에게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기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제가 실제로 러버블이라는 생성형 서비스 빌더에 입력했던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을 만들고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 목적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이 구현해야 할 구체적인 요구사항, 시스템 리퀘어먼트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제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지를 정리한 UX 플로우, 유저 익스피리언스 저니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통해서 LLM에게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제가 원하는 기능이나 UI 구성을 빠르게 거의 한 번에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단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LLM 기반 서비스는 매번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데요. 이제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시점이나 문맥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사람마다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인지해 주시고 진행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프롬프트 구성 항목과 어떤 사항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무엇을 만들고 왜 만드는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라는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LLM에게 어떤 작업을 시키든 그 작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과물도 흐릿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채택사원 사용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고품질의 프롬프트를 손쉽게 탐색, 복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그 다음에 검증된 프롬프트를 빠르게 찾고 복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라고 요청을 했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싶은지에 조금 중점을 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핵심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간결하게 정리해서 LLM에게 서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썸업을 하자면, 이제 프롬프트의 시작은 내가 만들려는 것이 정확히 뭐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걸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으로 분명하게 써주는 것이 목적 파트의 핵심이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핵심 기능만 먼저 정의하고 요청하자인데요. 이제 이거는 LLM에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내가 만들고 싶은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다 넣고 요청하자라는 욕심보다는 꼭 필요한 핵심 기능만 먼저 정의해서 만들자라는 접근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LLM은 핵심 기능만 골라서 요청했을 때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많은 기능만을 한꺼번에 요청하면 이제 LLM도 헷갈리고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이제 내가 이거 만들었나?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능들도 누락이 되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를 보면 몇 가지는 UI 요청 사항이지만 실제로 기능적으로는 딱 두세 개 정도만 이제 기능을 정했습니다. 이를 좀 간단하게 정리한 게 여기 있는데요. 제가 요청한 거는 프롬프트 카드를 넣어줘.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카드는 키워드, 역할, 유형별 필터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사용자는 프롬프트에 등록을 할 수 있고, 이제 등록 양식은 다음과 같아 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복사 기능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길게 썼지만 요청한 기능 자체는 되게 간단한 기능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후에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작성을 했었고요. 또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 팁 하나는 LLM에게 입력할 때 이제 기능별로 좀 명확하게 나눠서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전달해 주게 되면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I, 그 다음에 검색, 등록, 관리처럼 각각의 카테고리들을 미리 정리를 해서 주면 LLM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LLM이 각 기능을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구성 요소까지 자동으로 제안해 주기까지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이제 기능 구현 순서를 함께 제시하면 LLM이 우선순위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기능 옆에 얘는 1순위로 하고 얘는 2순위로 하고 3순위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프롬프트 카드는 1등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이 필터고 세 번째가 복사 버튼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현할 때 얘는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팁으로 같이 좀 포인트하고 넘어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팁 얘기하느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꼭 필요한 기능 하나만 있어도 MVP를 만들 수 있고요. 이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기능을 먼저 정의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기능들을 추가해 나가는 전략, 이게 바로 LLM을 통해서 MVP를 만드는 가장 잘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팁인데요. 이거는 이제 LLM이 서비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User Experience Flow, User Experience Journey, UEJ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제 UEJ는 시나리오처럼 이제 단계별로 이제 유저의 익스피리언스를 설명하자는 겁니다. 이제 LLM은 단순한 기능 나열보다 사용자가 실제로 그 기능들을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설명해주는 방식을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데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검색하거나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입력된 프롬프트가 카드 형식으로 메인 화면에 표시가 되고, 이제 각 카드에는 제목, 설명, 본문, 복사 버튼이 포함되며
사용자는 이런 것들을 복사하면 뭐 복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태그나 필터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화면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유저라면 이런 플로우로 보겠구나 라고 정의를 해주면 AI도 구현할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구현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해당 파트에서는 앞에서 요청한 기능들을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처럼 단계적으로 설명해주는 단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소개한 프롬프트를 이제 실행한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까 실행했던 프롬프트고요. 이제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실제 오리지널 웹페이지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팅을 통해서 요청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획을 LLM이 한 거고요. 이 기획을 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코드를 실행한 웹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제 LLM 기반의 도구의 진짜 강점은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자연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뭐 프롬프트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운데 팝업이 뜨면서 이제 등록 창이 뜨는데요. 이제 이거를 여기 그림과 같이 우측 패널로 바꾸고 싶다 라고 요청을 해보고 싶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롬프트를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 등록 버튼을 누르면 중앙 팝업이 아닌 우측 사이드 패널로 열리도록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뭐 샬라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직접 UI를 코딩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요청만 잘 전달해서 LLM이 구조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용적인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측 사이드 패널 이런 용어가 익숙하시지 않으시다면 PPT로 이런 그 블록을 만드셔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프롬프트 추가 폼을 넣고 싶어 라고 이렇게 블록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채팅에 직접 컨트롤 CV를 해서 나 여기다가 옮기고 싶어,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폼 추가를, 프롬프트 등록 폼을 여기 우측 검은색 박스 위치에 열리도록 하고 싶어 라고 요청을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프롬프트는 예시를 드리자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 예시일 것 같은데,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LLM에게 내 의도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팁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 가지 추가 더 변경 요청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화면에서는 이제 각 프롬프트 카드가 이제 본문이 펼쳐진 상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오리지널 지금 배포되어 있는 챗 프롬프트 허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내용 보기를 해야 실제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간결하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처럼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UI 동작 방식이나 콘텐츠 구성까지도 자연어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LLM이 그에 맞춰서 구조를 변경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인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은 제가 앞에서 변경을 할 때 프롬프트를 되게 빨리 지나갔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바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두 가지 UI 변경 예시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요청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정리한 장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현재 상태, 지금 내 거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변경하고 싶은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그 변경 사유까지 말하게 되면 조금 더 성능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냐면 이제 그 단순히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왜 바꾸고 싶은지를 말하게 되면 LLM이 그래서 이래서 이 사람이 바꾸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유에 맞게 더 똑똑하게 이제 구조적으로 반응을 해서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변경 이유까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만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으로 써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제 아까 앞에 프롬프트 등록 이제 팝업으로 가운데 뜹니다. 이걸 우측 패널로 바꿔주세요. 저는 단순하게 현재 상태와 원하는 방향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드에 이제 본문이 펼쳐져 있는데 이를 접고 내용 보기로 변환해 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주는 식으로
A to B, as is to be 형태로 이제 요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현재 상태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향까지 이제 함께 전달하면, 필요한 변경 이유까지 함께 전달하게 되면 LLM이 단순한 코드 생성이 아니라 UX의 흐름까지 고려한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요청 주신 세미나에 대해서 세미나와 그 챗 엑사원 프롬프트 허브에 대한 방법론, 바이브 코딩과 그거에 대한 방법론 소개, 그 다음에 프롬프트 소개까지 했었는데요. 여기서 끝내면 아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숙제와 퀴즈처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5분 만에 만든 미니 넷플릭스인데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그 프롬프트, 기본 프롬프트 팁이 있었어요. 뭐였죠?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가지 그 기본 프롬프트 팁이 있었는데 그 팁을 각각 어떻게 요청하셨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어떤 거냐라고 했으면, 여기 보시면 미니 넷플릭스에서 각각의 영화 포스터들이 이렇게 있고,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큰 영화 포스터가 나오고, 영화에 대한 연도, 그 다음에 장르,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유튜브 트레일러가 같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실제 지금 재생 버튼은 제가 넷플릭스에 DB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그냥 버튼만 구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렇게 일단은 구현을 해놨고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참고로 이거는 단 한 번만 이제 실행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퍼즈 하시고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계속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샘플 답변은 다음과 같아요. 저는 일단은 팁 1, 무엇을 만들고 왜 만드는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제 사용자가 복잡한 OTT 서비스 가입 없이 인기 영화 정보를 빠르게 탐색하고 예고편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직관적인 영화 소개 웹앱 미니 넷플릭스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팁 2로 핵심 기능을 먼저 정의하자 해서 다음과 같이 아까 말로 했던 이제 기능들을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메인 페이지에서 나왔던 영화 포스터 카드들의 진열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클릭하면 이제 상세 페이지 모달이 나오도록 했고요. 이 상세 페이지 모달에는 설명, 연도, 장르, 유튜브 예고편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세히 못 보셨겠지만 여기 위에 상단 검색창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 테마 및 이제 여기 올려놨을 때 살짝 움직이도록 호버 애니메이션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기능을 요청을 4가지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유저 이제 사용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영화 제목도 입력을 할 수 있고 진열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팝업이 나타난다, 그리고 트레일러를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필터링 돼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저 씬들을 정리를 해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번에 이제 3가지 팁을 지킨 프롬프트만 넣어도 이런 식으로 되게 있어 보이는 미니 넷플릭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미니 앱, 그 다음에 미니 웹,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바이브 코딩 툴들을 오늘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